지하철 문이 열릴 때 제 심장이 마구마구 뛰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18년 봄에 남한 땅을 처음 밟은 탈북민입니다. 올해 52살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는 함경북도의 작은 도시에서 살았고 남한에 오기 전까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도시라고는 청진 정도였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탈북 과정의 극적인 순간도 아니고 남북의 정치적 차이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한 사람이 남한에 와서 처음으로 지하철을 탔던 날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 일이지만 그때 제게는 세상이 통째로 뒤집어지는 경험이었습니다. 하나원이라는 곳을 아십니까? 탈북민들이 남한에 처음 도착하면 3개월간 머무르며 남한 사회를 배우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은행 계좌 만드는 법, 병원 가는 법, 마트에서 물건 사는 법, 핸드폰 쓰는 법. 그런데 이상하게도 지하철 타는 법은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론으로는 배웠습니다. 교육 담당 선생님이 사진을 보여주시며 설명해 주셨죠. 여기서 표를 사고, 이 문을 통과하고, 이 노선은 어디로 가고. 하지만 실제로 타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원은 시골에 있었거든요. 지하철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으로만 지하철을 알았습니다. 마치 여러분 세대가 젊었을 때 잡지나 신문에서 외국 풍경을 보셨던 것처럼 저도 지하철을 그렇게 사진으로만 알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저는 서울의 한 원룸에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집이었습니다. 작았지만 화장실이 방 안에 있고 보일러를 마음대로 켤 수 있는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으니까요. 그 집은 신림동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그냥 집 근처만 돌아다녔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 사는 것도 무섭고 사람들 눈빛이 무섭고 모든 게 무서웠습니다. 밤에는 창문 밖으로 보이는 수많은 불빛들을 보며 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다 자유롭게 사는 건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 근처 교회에서 만난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 집사님, 이번 주 수요일에 명동에서 탈북민 모임이 있대요. 같이 가실래요? 명동. 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서울의 중심, 남대문 근처, 쇼핑하는 곳.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가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타면 금방이에요. 40분이면 돼요. 집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지만 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지하철. 그 낯선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이 처음으로 버스를 타셨던 날을 말입니다. 아니면 기차를 타셨던 날을요. 지금이야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처음에는 누구나 두렵지 않으셨습니까? 어느 문으로 타야 하는지, 표는 어디서 사는지, 내릴 때는 어떻게 알리는지. 저도 북한에서 기차는 타봤습니다. 하지만 그건 완전히 다른 세계였습니다. 북한의 기차는 느렸습니다. 하루 종일 걸려도 목적지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죠. 정전이 되면 멈춰서고, 석탄이 떨어지면 또 멈춰서고, 표도 제대로 팔지 않았습니다. 뇌물을 줘야 표를 구할 수 있었고, 없으면 그냥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군인들이 쫓아내면 내렸다가 다시 올라타고, 그게 우리의 기차 타는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의 지하철은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본 사진 속 지하철은 너무나 깨끗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정확한 시간에 왔다가 정확한 시간에 떠났습니다. 그게 저에게는 더 무서웠습니다.
규칙이 너무 많아 보였거든요. 저는 그 규칙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사님, 저 지하철을 한 번도 안 타봤어요. 저는 결국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은 놀라셨습니다. 어머, 정말요? 그럼 하나원에서는 뭘 배우신 거예요? 저는 부끄러웠지만 대답했습니다. 사진으로는 봤어요. 근데 실제로는. 집사님은 웃으셨습니다. 나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죠. 그럼 제가 같이 가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다. 그 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남들에게 어렵지 않은 게 저에게는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지는 걸까요?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저는 긴장했습니다. 옷을 몇 번이나 갈아입었고 가방을 몇 번이나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는지, 신분증은 있는지, 핸드폰은 충전되어 있는지. 집사님과 약속한 시간은 오후 2시였습니다. 저는 1시부터 집 앞에서 서성거렸습니다. 너무 일찍 나온 건 알지만 집에 있으면 더 불안할 것 같았거든요. 신림동의 오후는 조용했습니다. 대학가라 그런지 젊은 사람들이 많았는데 다들 바쁘게 걸어갔습니다. 누구 하나 저를 쳐다보지 않았죠. 그게 좋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낯선 사람이 동네를 서성거리면 바로 신고 대상이었으니까요. 집사님이 오셨습니다. 권 집사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저도 방금 나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1시간 넘게 서 있었거든요. 우리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신림역까지는 걸어서 10분이에요. 천천히 가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집사님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여러분, 낯선 곳으로 가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 서울에 올라오셨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시골에서 자라다가 도시로 나오신 분들 말입니다. 그때 기억나십니까? 모든 게 크고 빠르고 복잡했던 그 느낌을요.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기에 더해서 들키면 안 된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탈북민이라는 것을, 제가 이 모든 것을 처음 해본다는 것을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말투가 다르고 옷차림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릅니다. 아무리 숨기려 해도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저 사람 북한에서 왔구나. 그게 싫었습니다. 불쌍하게 보이는 것도 싫고 신기한 구경거리가 되는 것도 싫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을 타는 것도 평범하게 당연한 것처럼 하고 싶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저게 지하철역 입구예요. 집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 그 위에 커다란 숫자 2가 동그라미 안에 적혀 있었습니다. 초록색이었습니다. 2호선 신림역이에요. 우리는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까지 가면 돼요. 집사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지만 저는 그 계단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 땅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북한에서 저는 평생 땅 위에서만 살았습니다. 지하라는 건 방공호나 갱도뿐이었죠. 어둡고 좁고 위험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저 계단으로 편하게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할머니,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 모두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권 집사님, 가실까요? 집사님이 제 팔을 가볍게 잡으셨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첫 계단을 밟았을 때 제 다리가 떨렸습니다. 두 번째 계단을 밟았을 때 손에 땀이 났습니다.
세 번째 계단에서 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괜찮으세요?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네, 괜찮아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걸었습니다. 한 계단, 또 한 계단. 내려갈수록 소리가 커졌습니다. 사람들 발소리,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안내 방송, 멀리서 들리는 쇳소리. 빛도 달라졌습니다. 햇빛이 사라지고 형광등 빛이 되었습니다. 차갑고 밝은 빛이었습니다. 공기도 달랐습니다. 지상의 공기와는 다른 약간 눅눅하고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계단 아래에 도착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은 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평생 하늘 아래서만 살던 사람이 갑자기 땅속 세상을 마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저는 그 순간 마치 다른 행성에 온 것 같았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았고 사람들은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여기저기 가게들이 있었고 화면에서는 광고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땅속에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자, 먼저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해요. 집사님이 저를 한쪽으로 이끌었습니다. 그곳에는 기계가 여러 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기계 앞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죠. 저게 뭐예요? 교통카드 충전기예요. 여기다 카드를 대고 돈을 넣으면 충전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능숙하게 카드를 꺼내서 기계에 대셨습니다.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보세요. 여기 10,000원, 20,000원, 30,000원. 원하는 금액을 누르면 돼요. 집사님이 10,000원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지갑에서 10,000원짜리를 꺼내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돈을 빨아들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기계가 돈을 먹으면 다시는 못 찾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충전 완료라고 떴습니다. 다 됐어요. 이제 권 집사님 차례예요. 집사님이 비켜서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하나원에서 받은 카드였습니다.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카드였죠. 기계에 카드를 댔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잔액 0원. 제 카드는 비어 있었습니다. 얼마 충전하실래요? 저 얼마가 필요해요? 한 번 타는데 1,250원 정도 해요. 10,000원 충전하시면 여러 번 탈 수 있어요. 10,000원. 저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정부에서 지원받은 돈이 조금 있었습니다. 아껴 써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10,000원짜리를 꺼내서 기계에 넣었습니다. 기계가 돈을 삼켰습니다. 잠시 후 충전 완료 메시지가 떴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작은 일이었지만 저는 뭔가 해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이제 개찰구를 통과하면 돼요. 개찰구. 집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허리 높이의 문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카드를 대고 그 문을 통과하고 있었습니다. 저기 센서에 카드를 대면 문이 열려요. 삑소리 나면 빨리 지나가시면 돼요. 집사님이 먼저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통과하셨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이번엔 제 차례였습니다. 저는 개찰구 앞에 섰습니다. 뒤에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앞으로 걸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제 허리를 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뒤에 있던 사람이 혀를 찼습니다. 빨리 지나가셔야죠. 차가운 목소리였습니다.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는 다시 카드를 댔습니다.
이번에는 재빨리 통과했습니다. 문이 제 뒤에서 닫혔습니다. 저는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던 집사님에게 갔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너무 느렸죠? 아니에요. 처음이시니까요. 괜찮아요. 집사님은 웃으셨지만 저는 부끄러웠습니다. 뒤에서 혀를 찬 그 사람, 저를 귀찮은 사람으로 봤을 겁니다. 느린 사람, 방해되는 사람.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곳에서는 빨라야 한다는 것을요. 북한에서는 느려도 괜찮았습니다. 어차피 모두가 느렸으니까요. 기차도 느리고 버스도 느리고 사람들도 느렸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달랐습니다. 모두가 빨랐습니다. 걷는 것도 빠르고 말하는 것도 빠르고 생각하는 것도 빨라 보였습니다. 저만 느렸습니다. 자, 이제 플랫폼으로 내려가요. 명동 가려면 외선을 타야 해요. 플랫폼, 외선, 또 모르는 단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이 물어보는 것 같아서요. 그냥 집사님을 따라갔습니다. 또 계단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내려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저는 난간을 꼭 잡고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강장에 도착했습니다. 승강장. 그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단 너무 밝았습니다. 형광등이 천장에 빼곡하게 달려 있었고 벽은 하얗게 빛났습니다. 바닥도 깨끗했습니다. 북한의 기차역처럼 더럽거나 어둡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북한의 기차역은 시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소리 지르고 짐을 나르고 싸우기도 했죠. 군인들이 호루라기를 불고 아이들이 울고. 그런데 여기는 달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조용했습니다. 다들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거나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여기서 기다리면 돼요. 외선은 저쪽으로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2개의 선로가 있었습니다. 외선은 시계 방향, 내선은 반시계 방향이에요. 2호선은 순환선이거든요. 순환선.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 여기가 둥글게 생겼다는 건가요?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많이 물어본 것 같아서요. 그냥 집사님 옆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승강장 가장자리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선 뒤에 서 있었습니다. 정확하게요. 아무도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었다면 사람들은 선로 가까이 서 있었을 겁니다. 기차가 오면 제일 먼저 타려고요. 밀치고 당기고 싸웠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질서 있게 기다렸습니다. 저도 노란 선 뒤에 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쇠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리. 점점 커졌습니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터널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제 머리카락이 날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2개의 환한 불빛이 다가왔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쇠소리, 바람소리, 그리고 무언가 거대한 것이 움직이는 소리. 저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무 빨랐습니다. 너무 컸습니다. 은색 괴물이 눈앞으로 돌진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권 집사님. 천천히 서요. 집사님이 제 팔을 잡아주셨습니다.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 브레이크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멈춰섰습니다. 정확하게 승강장 앞에 멈춰섰습니다. 신기했습니다. 기차가 이렇게 정확하게 멈출 수 있다는 게요.
북한의 기차는 멈출 때도 덜컹거리며 앞뒤로 흔들렸는데 이 지하철은 딱 멈췄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자동문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차 문을 손으로 열었습니다. 때로는 발로 밀어야 했죠. 녹슬고 고장난 문들이 많았으니까요. 그런데 이 문은 저절로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줄을 서서 내렸습니다. 밀치지 않고 소리 지르지 않고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리고 문 옆에 서 있던 사람들이 타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줄을 서서 탔습니다. 자, 우리도 타요. 집사님이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지하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첫 발을 디뎠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바닥이 단단했습니다. 고무 같기도 하고 플라스틱 같기도 한 재질이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새것 냄새였습니다. 플라스틱과 금속이 섞인 냄새. 그리고 시원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에어컨은 간부들이나 쓰는 것이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여름에도 부채질하며 살았죠. 그런데 이 지하철에는 에어컨이 나왔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요. 여기 앉으세요. 집사님이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의자는 딱딱했지만 깨끗했습니다. 플라스틱 의자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아직도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곧 출발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얼마나 빠를까? 얼마나 흔들릴까? 두려웠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문 닫습니다. 조심하세요. 기계 목소리가 방송했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갇혔습니다. 이 새로 된 상자 안에 갇혔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지하철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배경음악 볼륨 높임 마이너스 긴장감 최고조. 처음에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덜컹 한번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의 승강장이 뒤로 밀려났습니다. 불빛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터널이었습니다. 창밖은 완전히 깜깜했습니다. 가끔 불빛이 지나갔지만 대부분은 어둠이었습니다. 지하철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좌우로 앞뒤로 흔들렸습니다. 쇠소리가 컸습니다. 레일과 바퀴가 부딪히는 소리가 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손잡이를 더 세게 잡았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좁은 곳이 무서우신 적 있으십니까? 폐쇄 공포증이라고 하죠. 저는 그때 그걸 느꼈습니다. 이 새로 된 통 안에 갇혀서 땅속을 달리고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실감났습니다. 위에는 흙과 건물이 있고 나는 그 밑을 지나가고 있다. 만약 지금 멈추면, 만약 불이 꺼지면, 만약 문이 안 열리면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권 집사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집사님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저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심호흡하세요. 천천히. 괜찮아요. 곧 다음 역이에요. 집사님이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책을 읽고 심지어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흔들림 속에서 어떻게 잠을 잘 수 있을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건 일상이라는 것을요. 무섭지도 신기하지도 않은 그냥 일상. 저만 무서운 겁니다. 저만 처음인 겁니다. 지하철이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역이었습니다. 봉천역입니다.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하철이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또 사람들이 탔습니다. 저는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을지로 입구역까지 가야 해요. 아직 멀어요.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멀다. 다시 문이 닫혔습니다. 다시 출발했습니다.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한번 경험했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불편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 역을 지날 때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저는 각 역 이름을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다음에 혼자 탈 때를 위해서요. 언젠가 나도 혼자 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사님 없이,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까? 상상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하고 있었습니다. 중학생처럼 보이는 아이들도 혼자 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도 혼자 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나도 할 수 있을까요? 창밖을 보다가 문득 제 얼굴이 비쳤습니다. 어두운 터널을 배경으로 창에 비친 제 얼굴. 지쳐 보였습니다. 북한에서의 저와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늙어 보였고 더 불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뭔가 다른 것도 있었습니다. 여기 있다는 것, 나만에 있다는 것, 자유로운 땅에 있다는 것, 지하철을 타고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기적 같았습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의 작은 도시에서 배급도 제대로 못 받으며 살았습니다. 전기가 끊기는 게 당연했고, 겨울에 춥게 자는 게 당연했고, 국가가 시키는 대로 사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지하철을 타고 있습니다. 에어컨이 나오는 깨끗한 지하철을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제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3초 정지. 권 집사님, 거의 다 왔어요. 다음 역에서 내려요. 집사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주변을 다시 둘러봤습니다. 사람들, 직장인, 학생, 할머니, 젊은 엄마, 외국인,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이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외국인은 따로 타고, 간부들은 따로 타고, 일반 주민들은 또 따로 탔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모두가 함께였습니다. 같은 공간에 같은 요금을 내고 같은 목적지로 가고 있었습니다. 평등? 이게 평등인가? 이게 자유인가? 을지로 3가역입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다음 역이에요. 집사님이 일어나셨습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조금 후들거렸습니다. 계속 긴장하고 있었나 봅니다. 지하철이 속도를 줄였습니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을지로 입구역. 우리가 내릴 곳이었습니다. 멈춰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리세요. 집사님이 먼저 내리셨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습니다. 발이 승강장 바닥에 닿았습니다. 단단한 바닥이었습니다. 살아서 도착했습니다.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권 집사님. 첫 지하철 어떠셨어요? 집사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무서웠어요. 그런데 신기했어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처음은 다 그래요.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익숙해질 수 있을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오늘 저는 지하철을 탔습니다. 생애 처음으로요. 그리고 살아서 내렸습니다. 작은 성공이었지만 제게는 큰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출구를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위로 올라가는 계단이었습니다. 지상으로 가는 계단. 저는 그 계단을 오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에도 탈 수 있을까? 혼자서도 탈 수 있을까?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첫걸음을 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한동안 지하에 있었더니 햇빛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기가 명동이에요. 집사님이 가리킨 곳에는 높은 건물들과 사람들로 가득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명동. 드디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보다 방금 경험한 지하철 생각이 더 많이 났습니다. 탈북민 모임은 좋았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다들 저처럼 서툴렀고, 저처럼 두려워했고, 저처럼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처음 지하철 타봤어요. 제가 말하자 한 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도요. 처음엔 정말 무서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일 타요. 회사 다니려면 타야 하거든요. 혼자서도 타세요? 네, 이제는 혼자서도 잘 타요. 익숙해지면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라는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언젠가 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3초 정지. 모임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가볼게요.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요? 괜찮으시겠어요? 네. 한번 와본 길이니까요. 사실 자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보고 싶었습니다. 혼자서. 그럼 제가 역까지는 같이 가드릴게요. 집사님과 함께 을지로 입구역으로 갔습니다. 입구에서 집사님이 당부하셨습니다. 2호선 외선 타시면 돼요. 신림역에서 내리시고요. 까먹으시면 안 돼요. 2호선 외선 신림역. 알겠습니다. 혹시 모르면 역무원한테 물어보세요. 친절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네, 고맙습니다. 집사님과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무서웠습니다. 한번 와본 곳이니까요. 개찰구가 보였습니다.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카드를 댔습니다. 삑. 문이 열렸습니다.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혼자서 개찰구를 통과했습니다. 작은 일이지만 뿌듯했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녁 시간이라 그런지 출근 시간보다 더 많아 보였습니다. 외선을 타야 해. 집사님이 알려준 말을 되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외선인지 몰랐습니다. 표지판을 봤습니다. 외선순환, 내선순환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양쪽 다 화살표가 여러 개 있었고 역 이름들이 적혀 있었는데 너무 많아서 헷갈렸습니다. 신림역은 어느 쪽이지? 찾으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계속 지나가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초조했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셨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용기를 내서 말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 서셨습니다. 네, 신림역은 어느 쪽으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가 표지판을 보시더니 말씀하셨습니다. 신림역? 외선 타야지. 저쪽으로 가.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가셨고 저는
외선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혼자서 물어봤습니다. 혼자서 찾아갔습니다. 조금씩 해내고 있었습니다. 승강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덜 떨렸습니다. 아침에 한 번 타봤으니까요.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탔습니다. 자리가 없었습니다. 서서 가야 했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덜 무서웠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게 조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역 이름이 나올 때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청, 을지로 입구, 을지로 상가, 을지로 사가, 동대문역 사문화공원, 신림역까지는 멀었습니다. 한참을 가야 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사당역을 지났습니다. 이제 곧이야. 다음이 낙성대, 그 다음이 서울대 입구, 그 다음이 봉천, 그 다음이 신림. 기억했습니다. 아침에 지나온 역들을요. 낙성대역, 서울대 입구역, 봉천역, 그리고 신림역입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문 쪽으로 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려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비켜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내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혼자서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출구를 찾았습니다. 집사님이 아침에 알려준 출구 번호를 기억했습니다. 이번 출구, 표지판을 따라 걸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시원했습니다. 거리가 익숙했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였습니다. 집까지 걸어갔습니다. 10분쯤 걸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해냈습니다. 혼자서 지하철을 타고 집에 왔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자서요.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작은 일이 얼마나 큰 성취가 될 수 있는지를요. 남들에게는 당연한 일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기대하면서요. 그 후로 저는 조금씩 지하철에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일주일에 2번, 그리고 점점 더 자주 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들은 웃기고, 어떤 일들은 당황스럽고, 어떤 일들은 무서웠습니다. 그 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을 탄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면접을 보러 가고 있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소개해준 식당 아르바이트 자리였습니다. 강남역 근처였습니다. 2호선을 타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일찍 집을 나섰습니다. 늦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신림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평소보다 사람이 적었습니다. 오전 10시쯤이었거든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으로 면접 질문들을 다시 읽었습니다. 왜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싶으신가요? 이전에 식당에서 일한 경험이 있나요? 답을 준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식당에서 일한 적이 없다고 할까? 아니면 그냥 없다고만 할까? 고민했습니다. 그러다가 깜빡 졸았나 봅니다. 어젯밤에 긴장해서 잘 못 잤거든요. 눈을 떴을 때 방송이 들렸습니다. 신도림역입니다. 신도림? 깜짝 놀랐습니다. 강남역은 이미 지나쳤습니다. 어떻게 하지? 당황했습니다.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내렸습니다. 승강장에 섰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영무원을 찾아가야 할까? 그런데 부끄러웠습니다. 역을 지나쳐서 내렸어요 라고 말하는 게요. 바보 같아 보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표지판을 봤습니다. 내선 순환. 그쪽으로 갔습니다. 내선을 타면 다시 강남역으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앉아서 기다렸습니다. 역 이름을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대림역, 구로디지털 단지역, 신대방역.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강남역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속 다른 역들만 나왔습니다. 뭔가 잘못됐어. 불안해졌습니다. 신림역이 나왔습니다. 여기 우리 동네인데?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간 겁니다. 다시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모르겠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강남역에 갈 수 있는지요.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면접 시간은 11시 30분이었는데 이미 11시가 넘었습니다. 울고 싶었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왜 저만 못하는 걸까요? 결국 영무원에게 갔습니다. 작은 사무실 같은 곳이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있었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강남역에 가려고 하는데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직원이 표지판을 가리켰습니다. 외선 타시면 돼요. 외선이 어느 쪽이에요? 직원이 이상하다는 듯 저를 봤습니다. 저기 표지판 보이시죠? 외선 순환이라고 써 있잖아요. 아, 네. 처음 타보세요? 대답하기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직원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2호선은 순환선이에요. 빙 돌아요. 외선은 시계 방향, 내선은 반시계 방향이고요. 시계, 방향. 강남역 가시려면 외선 타시면 돼요. 저쪽으로 가세요.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외선 승강장으로 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갔습니다. 봉천역,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 그리고 강남역. 면접 장소 근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11시 40분이었습니다. 10분 늦었습니다. 뛰어갔습니다.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숨이 차서 말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습니다. 사장님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면접 시간이 11시 30분이었는데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을 잘못 탔습니다. 사장님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을 어떻게 믿고 쓰겠어요.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겁니다. 다음 면접자 있어요. 다음에 다시 연락 주세요. 그렇게 면접은 끝났습니다. 보지도 못하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안에서 저는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왜 이것도 못할까? 왜 이렇게 어려울까? 다른 사람들은 다 하는데 나만 못하는 걸까? 자책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작은 실수가 얼마나 큰 좌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요. 저에게 그날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방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나만해 왔지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아무것도 아니었고 남한에 와서도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북한에 있었으면 이런 수치심은 안 느꼈을 텐데 거기서는 모두가 못하니까 못하는 게 당연하니까. 하지만 여기서는 저만 못했습니다. 그게 더 아팠습니다. 그날 저녁 집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권 집사님, 면접 어떻게 됐어요?
못 봤어요. 왜요? 늦었어요. 지하철을 잘못 타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힘드시죠? 그 한마디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네, 너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권 집사님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래요. 누구나 실수해요.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저만 해요. 아니에요. 다들 처음엔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정말요? 네. 저도 처음에 지하철 방향 헷갈려서 1시간 넘게 헤맨 적 있어요.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권 집사님, 내일 시간 있으세요? 네. 같이 지하철 연습해요. 제대로 배워봐요. 그래도 될까요? 당연하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음 날 집사님과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탔습니다. 2호선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외선으로 한 바퀴, 내선으로 한 바퀴. 강역에서 내려서 환승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표지판 읽는 법도 배웠습니다. 길 잃었을 때 대처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집사님은 인내심 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권 집사님, 이제 혼자서 해보세요. 어디로 가요? 시청역까지 가보세요.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떨렸지만 해봤습니다. 혼자서 표지판을 보고 방향을 정하고 지하철을 탔습니다. 시청역에 도착했습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집사님이 박수를 쳐주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그날 저는 조금 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배움에는 때가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50살이 넘어서 지하철 타는 법을 배웠습니다.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배우려고 노력했고 포기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후로 저는 여러 번 더 실수했습니다. 환승을 잘못하기도 하고 반대 방향 열차를 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역무원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스스로 찾아내기도 했습니다. 점점 나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7년이 지난 지금 저는 서울 지하철을 자유롭게 탑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어디든 갈 수 있습니다. 환승도 능숙하게 하고 길도 잘 찾습니다. 누가 봐도 서울 사람처럼 보일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습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던 그날의 두려움을요. 개찰구 앞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요. 방향을 잘못 타서 울었던 날을요. 그 모든 순간들이 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의 저를요. 여러분, 공포라는 감정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무서워한다는 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하철이 무서웠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왜 사람들이 땅속으로 들어가는지, 왜 새로 된 통에 갇혀서 달리는지, 왜 그게 안전하다고 믿는지. 북한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건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지하철에서 경험한 가장 무서웠던 순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한에 온 지 3달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취업 준비 중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 교육 프로그램에 등록했습니다. 컴퓨터 기초를 배우는 수업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컴퓨터를 거의 만져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수업은 일주일에 3번,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있었습니다. 장소는 종로였습니다. 신림동 집에서 종로까지 가려면 지하철로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2호선을 타고 을지로 입구역에서 내린 다음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8시쯤 집을 나서면 여유 있게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전날 밤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옆집에서 공사 소리가 났거든요.
밤 늦게까지 드르륵거리는 소리가 나서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7시 50분이었습니다. 큰일 났다.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씻을 시간도 없었습니다. 옷만 갈아입고 뛰쳐나왔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습니다. 신림역에 도착했을 때는 8시 10분이었습니다. 역 안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모두가 서두르고 있었습니다. 계단을 뛰어내려가는 사람도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에서 걷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도 서둘렀습니다. 개찰구를 통과하고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승강장은 더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선로 가까이까지 서 있었습니다. 노란 선 같은 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몰려 있었습니다. 저도 그 사이에 끼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평소보다 더 천천히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니, 실제로 천천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니까요. 멈춰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봤습니다. 차 안에도 사람이 가득했습니다. 발 디딜 틈도 없을 정도로요. 문이 열렸는데도 사람들이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 있는 사람들이 비켜줄 공간이 없었으니까요. 비켜주세요. 좀 들어가 주세요. 소리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밀고 당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 흐름에 휩쓸렸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밀었습니다. 들어가세요. 빨리. 저는 앞으로 떠밀렸습니다. 발이 지하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제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문 근처에 끼었습니다.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문 닫습니다. 문이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제 어깨에 문이 닿았습니다. 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센서가 작동한 겁니다. 빨리 타시든지 내리시든지 하세요.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황급히 안으로 밀려 들어갔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등이 누군가의 가방에 닿았고 얼굴은 누군가의 어깨에 거의 닿을 정도였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닫혔습니다. 저는 사람들 사이에 갇혔습니다.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팔을 들 수도 돌아볼 수도 없었습니다. 가방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손잡이를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사람들 사이에 끼어서 서 있었습니다. 숨쉬기가 힘들었습니다. 공기가 부족한 것 같았습니다. 땀 냄새, 향수 냄새, 담배 냄새가 섞여서 코를 찔렀습니다. 지하철이 출발했습니다.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공간도 없었으니까요. 사람들이 저를 잡아주고 있었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요. 터널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은 어두웠습니다. 하지만 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에 가려서요. 저는 그저 천장만 볼 수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거렸습니다. 여기서 나갈 수 없으면 어떡하지? 숨이 막히면 어떡하지? 쓰러지면 어떡하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휘저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손을 닦을 수도 없었습니다. 팔을 움직일 수 없었으니까요. 진정해, 진정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패닉이라는 것을 겪어보신 적 있습니까? 이성적으로는 괜찮다는 걸 알지만 몸이 반응하는 겁니다.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식은땀이 나고 저는 그때 그걸 경험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요. 북한에서 배고팠을 때도 추웠을 때도 탈북할 때도 느끼지 못한 공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상황을 이해했으니까요. 배고프면 배고픈 거고, 추우면 추운 거고, 위험하면 위험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상황은 안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보고 음악을 듣고 심지어 졸고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만 무서웠습니다. 저만 숨이 막혔습니다. 괜찮으세요? 옆에 있던 한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네. 겨우 대답했습니다. 얼굴이 안 좋으신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무서워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사람이 많아서 숨이 막혀요라고 어떻게 말합니까? 창피했습니다. 봉천역입니다. 방송이 나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몇 사람이 내렸습니다. 공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른 사람들이 탔습니다. 다시 꽉 찼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조금만 참자. 곧 도착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낙성대역, 사당역. 역을 지날 때마다 조금씩 사람이 줄었습니다. 공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손잡이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조금씩 진정되었습니다.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을 때 저는 거의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내렸습니다. 승강장에 섰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벽에 기대서 한참을 섰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모두 바빴습니다. 저만 멈춰 서 있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겨우 걸을 수 있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폐로 들어왔습니다. 살아났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수업에 늦었습니다. 20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권 선생님, 무슨 일 있으셨어요? 죄송합니다. 지하철이 너무 붐볐습니다. 아, 출근 시간이었군요. 다음부터는 좀 더 일찍 나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아직도 떨렸습니다. 컴퓨터 마우스를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옆에 앉은 언니가 물었습니다. 언니 괜찮아요? 얼굴이 창백해요. 출근 시간 지하철이 너무 무서웠어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숨 막히는 것 같잖아요. 네, 정말 그랬어요.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아니면 시간을 좀 더 일찍 나오시든지요. 네, 그래야겠어요. 그날 수업이 끝나고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탔습니다. 낮 시간이라 한산했습니다. 자리에 편하게 앉았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아침에 느꼈던 공포가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시간만 피하면 되는구나 깨달았습니다. 출근 시간, 퇴근 시간만 피하면 지하철은 괜찮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7시에 집을 나서면 8시쯤 을지로 입구역에 도착했습니다. 그 시간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편하게 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가끔은 어쩔 수 없이 출근 시간에 타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익숙해졌습니다. 사람이 많아도 괜찮다고, 숨 막히지 않는다고, 곧 도착한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괜찮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경험이 쌓일수록 공포는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공포를 이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경험입니다. 반복입니다. 처음에는 무섭지만
계속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무섭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지하철에서, 남한에서, 새로운 삶에서요. 지금도 가끔 출근 시간 지하철을 탑니다. 여전히 붐빕니다. 여전히 불편합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기 때문입니다. 곧 도착한다는 것을요. 이건 일시적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내릴 수 있다는 것을요. 여러분, 길을 잃어본 적 있으십니까? 낯선 곳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의 그 막막함을요. 저는 남한에서 수없이 길을 잃었습니다. 거리에서도, 건물 안에서도, 그리고 지하철에서도요. 오늘은 그중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제가 깨달은 것들을요. 남한에 온 지 반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저는 구청에 가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받아야 했거든요. 하나원에서 받은 신분증이 낡아서 사진이 잘 안 보였습니다. 관악구청에 가시면 돼요. 동주민센터 직원이 알려줬습니다. 지하철로 어떻게 가나요? 신림역에서 2호선 타고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려서 거기서 버스 타면 돼요. 버스? 저는 아직 버스를 타본 적이 없었습니다. 지하철도 이제 겨우 익숙해졌는데 버스는 엄두가 안 났습니다. 걸어가면 안 될까요? 걸어가기엔 좀 멀어요. 한 30분? 30분이면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걸어갈게요.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나요? 직원이 대충 설명해 줬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나와서 어느 방향으로 걷고 어디서 걷고. 저는 핸드폰 메모장에 받아 적었습니다. 다음 날 구청에 갔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에서 내렸습니다. 지상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느 출구로 나왔는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직원이 알려준 건 3번 출구였는데 저는 표지판을 제대로 안 보고 그냥 나온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건물들, 가게들, 사람들. 어디가 어딘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물어보자. 지나가는 사람을 세웠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 관악구청이 어디인가요? 구청요? 저쪽으로 쭉 가시다가 말이 너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저쪽이 어디인지 정확히 모르겠었습니다. 손짓으로 가리키긴 했는데 여러 방향으로 손을 움직여서 헷갈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인사하고 가리킨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주변 풍경이 점점 낯설어졌습니다. 상가들이 나오고 주택가가 나왔습니다. 이쪽이 맞나?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물어봤습니다. 저기요, 관악구청 가려면 어디로 가야 하나요? 할머니 한 분이 대답하셨습니다. 구청? 여기서 한참 가야 해. 저기 큰 길로 나가서 버스 타. 또 버스 얘기였습니다. 걸어갈 수는 없나요? 걸어가려면. 글쎄, 한참 걸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어느 방향인가요? 할머니가 가리킨 방향으로 갔습니다. 20분을 더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팠습니다. 그런데 구청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은 계속 주택가였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나? 불안해졌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사용법을 잘 몰랐습니다. 화면에 지도가 나오긴 했는데 어떻게 검색하는지, 어떻게 길을 찾는지 몰랐습니다. 하나원에서 배우긴 했는데 실제로 써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참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관악구청이라고 검색했습니다. 주소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게 지금 제가 있는 곳에서 얼마나 먼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도에는 파란 점이 하나 찍혀 있었고 다른 곳에 빨간 점이 있었습니다. 파란 점이 저인 것 같았고
빨간 점이 구청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가야 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길찾기라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선이 그려졌습니다. 파란 점에서 빨간 점까지 선이 이어졌습니다. 이 선을 따라가면 되는 건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화면을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점이 움직였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제가 움직이니 점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가면 되는구나. 조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선을 따라 걸었습니다. 골목을 돌고 큰 길로 나가고 다시 골목으로 들어가고 30분쯤 걸었을까요?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관악구청이라고 써 있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너무 기뻤습니다. 혼자서 길을 찾아왔습니다. 비록 헤매긴 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작은 성취감이었지만 크게 느껴졌습니다. 용무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주민등록증을 새로 받았습니다. 사진이 또렷하게 나온 새 신분증이었습니다.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집에 가자. 그런데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서울대 입구역인지 모르겠었습니다. 왔던 길을 되돌아가면 되는 건 알았는데 어느 쪽이 왔던 길인지 기억이 안 났습니다. 구청 건물에서 나왔을 때 방향 감각을 잃은 겁니다. 지도를 보자.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도 앱을 열었습니다. 서울대 입구역을 검색했습니다. 빨간 점이 찍혔습니다. 길찾기를 눌렀습니다. 선이 그려졌습니다. 이쪽이구나. 그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10분쯤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변 풍경이 전혀 낯설었습니다. 올 때 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이상한데? 멈춰섰습니다. 지도를 다시 봤습니다. 파란 점이 이상한 곳에 있었습니다. 빨간 점과는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뭐지? 당황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핸드폰 화면에 화살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쪽으로 가라는 표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가 보고 있는 방향을 나타내는 거였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돌면 화살표도 따라 돌았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던 겁니다. 아, 나는 정말... 한숨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도 모른다니요. 하지만 누구에게 물어볼 수도 없었습니다. 핸드폰 지도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어떻게 물어봅니까? 창피했습니다. 혼자서 해결해야 했습니다. 천천히 지도를 살펴봤습니다. 화면을 돌려보고 확대해보고 축소해보고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아, 이렇게 쓰는 거구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갔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주변을 보면서 확인하면서 걸었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익숙한 큰 길이 나왔습니다. 서울대 입구역 근처였습니다. 드디어 안도했습니다. 역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철을 탔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구청 가는데 1시간 반, 돌아오는데 1시간 반, 총 3시간이 걸렸습니다. 버스를 탔으면 30분이면 됐을 일이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멀리 돌아갈까?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저는 혼자서 길을 찾았습니다. 헤매긴 했지만 결국 도착했습니다. 핸드폰 지도 사용법도 조금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아무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북한에서는 길을 잃으면 큰일이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에서 허가 없이 돌아다니면요. 통행증 보여줘. 왜 여기 있어? 어디 가는 길이야? 검문이 많았습니다. 군인들,
보안원들이 수시로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하면 의심받았습니다. 이 사람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간첩 아니야? 탈영병 아니야? 바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오늘 서울대 입구 근처를 2시간 넘게 헤맸습니다. 이리저리 걸어 다녔습니다. 골목도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분명히 수상해 보였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갔습니다. 저도 그냥 하나의 사람이었습니다. 길을 찾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자유구나. 그때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게 아니었습니다. 길을 잃어도 괜찮은 것, 헤매도 괜찮은 것, 아무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는 것, 그게 자유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행동에 이유가 있어야 했습니다. 왜 거기 가는지, 왜 그 시간에 나왔는지, 왜 그 길로 가는지 다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정당해야 했습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이유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만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이유 없이 헤맬 수 있었습니다. 길을 잃는 것도, 돌아다니는 것도, 다시 찾는 것도 다 제 자유였습니다. 아무도 제게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남한에서 산 지 반년 동안 겪었던 일들을요. 지하철을 처음 탔던 날, 개찰구에서 얼어붙었던 순간, 방향을 잘못 타서 울었던 날, 출근 시간 지하철에서 패닉을 느꼈던 순간, 그리고 오늘 길을 잃었지만 아무도 잡지 않았던 경험, 모두가 제게는 자유를 배우는 과정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자유는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자유라는 말을 입에 담으면 반동으로 몰렸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는 방종이었고, 이기심이었고, 부르주아의 타락이었습니다. 집단이 중요했습니다. 당이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자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남한에 와서 알았습니다. 자유가 뭔지를요. 자유란 선택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언제 갈지, 어떻게 갈지 다 제가 정하는 겁니다. 실수해도 괜찮았습니다. 실패해도 괜찮았습니다. 다시 시도하면 되었으니까요. 지금도 저는 가끔 길을 잃습니다. 핸드폰 지도를 써도 표지판을 봐도 여전히 헤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헤매도 괜찮다는 것을요. 그리고 아무도 저를 잡지 않는다는 것을요. 이곳은 그런 나라입니다. 자유로운 나라입니다.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일 수 있습니다. 길을 잃고 헤맬 수 있는 자유,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자유, 다시 시도할 수 있는 자유. 저는 그 자유를 오늘도 누리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요. 여러분, 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남한에서 처음 지하철을 탔던 경험을 말씀드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의 두려움, 표를 살 때의 당황스러움, 문이 닫힐 때의 공포, 길을 잃었을 때의 혼란, 모두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남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들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거대한 경험이었습니다. 지금은 7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 지하철을 자유롭게 탑니다. 1호선부터 9호선까지 환승도 능숙하게 하고 출구도 헷갈리지 않습니다. 출근 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사람이 많아도 괜찮습니다. 핸드폰 지도도 잘 쓰고 길을 잃어도 금방 찾습니다. 완벽하게 적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던 그날의 떨림을요. 개찰구 앞에서 얼어붙었던 순간을요. 왜냐하면 그 경험들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를요. 자유,
북한에서는 금지된 단어였습니다. 남한에서는 너무 흔한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유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태어날 때부터 누려왔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자유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남한에 와서 하나하나 배워야 했습니다. 지하철을 타면서요. 지하철은 제게 자유를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 선택의 자유. 북한에서 우리는 선택할 수 없었습니다. 어디로 갈지, 무엇을 할지, 누구를 만날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당이 정하고 국가가 정하고 간부들이 정했습니다. 우리는 따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선택했습니다. 어디로 갈지, 몇 호선을 탈지, 언제 탈지 다 제가 정했습니다. 명동에 갈 수도 있었고, 강남에 갈 수도 있었고, 그냥 집에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아무도 제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정하는 겁니다. 작은 선택이었지만 제게는 거대한 자유였습니다. 둘째, 실수할 자유. 북한에서 실수는 처벌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을 잘못하면 비판을 받았고, 생활총화에서 자아 비판을 해야 했고, 심하면 교화소에 갔습니다. 실수는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완벽해야 했습니다. 당의 뜻에 맞게, 국가의 방침에 맞게, 틀리지 않게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실수했습니다. 방향을 잘못 탔고, 역을 지나쳤고, 개찰구에서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저를 처벌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민망했을 뿐 다시 하면 되었습니다. 다시 타고 다시 내리고 다시 시도하면 되었습니다. 실수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셋째, 혼자의 자유. 북한에서 우리는 늘 집단이었습니다. 인민반, 작업반, 돌격대. 혼자 있는 건 의심받는 일이었습니다. 왜 혼자 있어? 뭘 숨기는 거야? 반동적인 생각하는 거 아니야? 혼자 있으면 감시받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혼자 탔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 속에서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가 뭘 생각하는지, 어디로 가는지, 왜 혼자인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좋았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았습니다. 집단에 속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저는 그냥 저였습니다. 넷째, 움직일 자유. 북한에서 이동은 통제되었습니다. 다른 지역에 가려면 여행 증명서가 필요했습니다. 간부에게 가서 사유를 말하고 승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것도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요. 친척 방문, 치료, 국가 임무. 그런 이유가 아니면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고 싶어서는 이유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마음대로 움직였습니다. 신림역에서 명동까지, 을지로에서 강남까지 어디든 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었습니다. 여행 증명서도 통행증도 아무것도 필요 없었습니다. 교통카드 하나면 되었습니다. 그게 자유였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유를 대지 않아도 되는 것, 그냥 가고 싶으면 가는 것. 다섯째, 평등의 자유. 북한은 계급사회였습니다. 간부와 일반 주민은 달랐습니다. 간부들은 전용 버스를 타고 우리는 화물칸에 올라탔습니다. 간부들은 배급을 제대로 받고 우리는 굶었습니다. 간부들은 평양에 살고 우리는 지방에 살았습니다. 모든 것이 불평등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모두가 같은 요금을 냈습니다. 재벌도 대학생도 할머니도 저도 똑같이 1250원을 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탔습니다. 같은 차량에, 같은 좌석에, 같은 공기를 마시며
아무도 특별 대우를 받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성 양보 같은 배려는 있었지만 그건 강제가 아니라 선택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모두가 평등했습니다. 여섯째, 존중받을 자유. 북한에서 우리는 번호였습니다. 인민반 몇 번, 작업반 몇 번. 이름보다 번호가 더 중요했습니다. 개인의 가치는 없었습니다. 오직 집단에 기여하는 정도만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물론 아무도 저를 특별히 대우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존중이었습니다. 저를 간섭하지 않는 것, 제 선택을 존중하는 것, 제가 어디 출신인지, 무슨 일을 하는지 묻지 않는 것, 그냥 한 사람으로 대우하는 것, 그게 존중이었습니다. 배경음악 잔잔하게 전환. 일곱째, 배울 자유. 북한에서 우리는 정해진 것만 배웠습니다. 김일성 혁명 역사, 김정일 혁명 역사, 주체사상. 다른 것은 배울 수 없었습니다. 외국 책은 금지되었고, 외국 영화도 금지되었고, 외국 노래도 금지되었습니다. 우리는 당이 정한 것만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배웠습니다. 핸드폰 지도 사용법을, 교통카드 충전법을, 환승하는 법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시행착오를 통해서요. 그리고 모를 때는 물어볼 수 있었습니다. 영무원에게, 지나가는 사람에게, 집사님에게 배움이 허락되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아는 게 처벌받을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장려되었습니다. 배경음악 희망적으로. 마지막으로 꿈꿀 자유. 북한에서 우리의 꿈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을 위해 충성하는 것, 당과 조국을 위해 헌신하는 것. 개인의 꿈은 없었습니다. 나는 뭐가 되고 싶다, 나는 뭘 하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이기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철에서는 달랐습니다. 저는 꿈꿨습니다. 언젠가 나도 혼자서 능숙하게 지하철을 탈 수 있을까? 언젠가 나도 서울 사람처럼 살 수 있을까? 언젠가 나도 당당하게 걸을 수 있을까? 작은 꿈들이었지만 제 꿈이었습니다. 아무도 정해주지 않은 제가 스스로 선택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지금 저는 능숙하게 지하철을 타고 서울에서 살고 당당하게 걷습니다. 제 꿈을 이뤘습니다. 여러분, 자유란 무엇일까요? 저는 7년 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습니다. 자유란 지하철 같은 겁니다. 선택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혼자 있을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 평등하고, 존중받고, 배우고, 꿈꿀 수 있는 것. 그게 자유입니다. 지하철은 그냥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자유를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매일 타면서 저는 조금씩 자유로워졌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들고 자신감이 생기고 당당해졌습니다. 북한에서 온 탈북민에서 남한에 사는 한 사람으로 변해갔습니다. 물론 아직도 어려운 것들이 많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어색하고 문화는 여전히 낯설고 사람들 눈빛은 여전히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천천히 가도 된다는 것을요. 실수해도 된다는 것을요. 다시 시도하면 된다는 것을요. 지하철이 그렇게 가르쳐 줬으니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지하철을 타셨습니까? 아니면 내일 타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평범한 교통수단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특별한 의미일 수 있는지를요. 이 당연한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요. 저는 오늘도 지하철을 탑니다. 감사하면서요.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어서요. 북한에서 태어나 굶주리고 억압받고 통제받고 살던 사람이 남한에 와서 지하철을 타고 자유를 배우고
당당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게 기적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매일 기적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다만 여러분은 그게 당연해서 모를 뿐입니다. 하지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자유는 기적입니다. 평화는 기적입니다. 지하철을 탈 수 있는 것도 기적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긴 시간이었지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기적이기를 바랍니다. 당연한 것들에서 감사를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어려워하는 일이 있다면 조금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큰 자유가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앞으로도 지하철을 탈 겁니다. 2호선을, 1호선을, 9호선을. 그때마다 기억할 겁니다. 처음 지하철을 탔던 그날을요. 떨렸지만 용기를 냈던 순간을요. 그리고 자유를 배웠던 시간들을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십시오. 탈북민 한 사람이 지하철에서 자유를 배웠다는 것을요. 그리고 지금은 당당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자유를 누리십시오. 당연하지 않은 소중한 자유를요.